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인입니다. 우선 경기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 학회가 공동으로 하는 세미나에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인간과 환경에 대한 서로 상호 공생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 논문은 아주 명확관화해서 이론의 여지나 이런 것들은 좀 없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순수한 환경 경제에 대한 얘기보다는 환경 경제에서는 환경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따지는데요. 여기에서는 공정한 경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 주제의 발표의 중심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이제 도너츠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바깥에 있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안에 있는 것들을 크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얘기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죠. 저희가 100년 조금 넘었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IPCC라고 하는 국가 간 과학자 협의체가 있는데, 몇 차례의 정식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인간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기후변화 때문에 이상기후가 많이 생기고, 또 그런 이상기후 때문에 기상에 대한 변화가 많이 생겨서 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년간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조 7천억 정도가 되고,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과거에 보면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6년간에 전 세계적으로는 한 0.9도씩 이렇게 올랐는데 한국은 거의 2배 정도로 오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에 대한 고갈이라든지, 또 해양 생태계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 그리고 무분별한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대표적으로 이제 석탄 발전소나 싸기 때문에 많이 썼지만 그로 인한 환경적인 오염에 대한 부분들도 또 많이 나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 성장에 대한 한계와 이것에 대한 대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이런 거가 이제 방금 소개하셨듯이 SDG라고 하는 목표까지도 설정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자원에 대한 고갈이나 기후변화, 각종 오염들, 오존층 파괴나 해양의 산성화나, 또 요즘에 문제가 되는 미세 플라스틱, 특히 해양 오염에 대한 요즘엔 중요한 원인으로도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억제시킬 수 있어서 자연환경에 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재, 아까 공공성이 기본재에 대한 사회적 기본재를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환경재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가 사회적인 이익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치의 발전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한 한계와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다, 그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얼마 정도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사실은 그 지도는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세계 기상 재난 재해 지도라든지 세계 환경 위기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2017년에는 2,000명 이상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프레토리코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2017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한 125억 달러 정도에 대한 그 피해를 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진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한파, 또 폭염 이런 걸로 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 성장을 해더라도 그거에 대한 경제 손실을 소위 GDP에 대한 마이너스를 따지게 되면 항상 마이너스를 깎아먹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는 자연과 인간이 소위 자연과 사회가 인류가 공존하는 그런 공존형 생태 경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복지라든지 웰빙에 대한 것들이 또 사회적인 형평성이 향상이 되고, 특히 환경적 위험이라든지 생태적인 그 희소성을 감소시키는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 생태와 사회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항상 지향했던 효율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자연적인 또는 생태적인 효율성을 더 증대시킴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생경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각이 되지만 경제적인 활동의 부작용, 대표적으로 뭐 사회적 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저희 환경 쪽에서는 외부 불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긴다.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인 불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심각한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일 때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생태 발자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원이나 생산 및 폐기물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토지로 환산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통에 있는 평균적인 토지의 양보다도 한 4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7배에서 8배, 이게 연도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태적인 것에 대한 불균형도 일어나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도시계획 쪽에서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몇 년 꽤 됐는데 아예 도시를 생태 도시를 좀 만들자. 그러니까 순수한 생태라는 겁니다. 경제하고는 좀 다르게요. 그래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든지 일본의 키타큐슈의 에코타운이라든지, 그래서 전 세계는 에코타운, 생태 도시, 저탄소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내에 도시 계획이라든지 에너지 물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소위 자원에 대한 효율성들을 고려하면서 건물의 부분이라든지 도로교통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몇 년 전서부터는 이제 OECD에서 이것이 이제 공생이라고 정도는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서로 소위 고려를 해야 된다. 상호의 밀접한 관계를, 그걸 넥서스라고 그럽니다. 물과 식량과 에너지는 상호 밀접한 공생 관계에 있다. 대표적인 예가요. 물이 없으면 당연히 식량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물이 없으면 전력 부분에 있어서 무지막지한 타격을 입습니다. 석탄 발전소에서 전기 터빈을 돌릴 때에 전기 터빈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열되면은 큰일 나니까 이거를 식혀줘야 되는데 물이 또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염이나 가뭄이 왔을 때는, 특히 아주 심각한 가뭄이 왔을 때는 발전소들이 돌아가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에 이제 기후 변화 문제까지 들어와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에 대한 부족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니까 최근서부터는 기후 변화와 물과 식량과 에너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토지의 이용과 계획까지도 같이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공생형 형제로 고려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까 원장님이 보여주셨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고, 그 중에서 이제 지속 가능 목표가 17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에 관련된 있는 것은 광의를 보면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뭐 7번, 12번, 13번, 14번, 15번 제가 말씀드렸던 자원의 공활 또는 뭐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또 해양 생태계 보존 등등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는 이제 빈곤에 대한 문제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환경 쪽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들만 따지더라도 거의 한 6, 7개 정도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에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상황은 아까 이제 지표 점수라든지 이런 지역 평균에 대한 점수를 봤을 때에 한국의 위치는 어떤가라고 하는 소위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지속 가능한 목표적인 성과에서 봤을 때 좋게 된 적도 있고 좀 나쁜 것들이 있지만 2016년에는 한 100점 만점에 72.7로 149개 중에서는 한 27개, 2021년 정도에서는 78.3 이렇게 해서 한 22 정도를 기록하는 부분들인데, 죄송합니다, 2020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뭐 올라갔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약간씩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7개 중에서 저희가 다 도달한 부분도 몇 개 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위 이제 앞으로 공생하기 위한 것들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어볼 요구가 있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의 가장 단점은 너무 단기간에 성장 위주로만, 대표적으로 뭐 빨리빨리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국민 인식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한 변화라든지 소위 인류의 보편적 생태적 가치나 환경적 보존에 대한 가치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이제 계획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해오다 보니까 이것이 일종의 매뉴얼화된 경제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둬서 하고 뭐 한 것들이 경제적인 면은 있지만 일부는 이제 여전히 시장 원리에 좀 안 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전력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 미흡하고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업 속에 있어서는 자발적으로 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기술 투자라든지 선제적으로 이런 녹색 제품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라고 해서요, 환경과 사회적 가치와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친환경 세제에 대한 도입들이 조금 아주 많이 부족했었다. 그래서 환경제라든지 서비스 가격에 대한 조정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은 반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에 대한 것들이 잘 있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시장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고, 또 그리고 환경 비용에 대한 반영들이 잘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게 돼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환경 쪽이나 생태 경제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제품을 만들 때 얼마만큼의 오염이 나오고 얼마만큼의 물을 많이 쓰고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선택의 문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선택에 대한 불합리성이 많이 생기는 것들도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실제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라벨링 제도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전 제품의 에너지 효율 1등급, 2등급 이런 건데, 이런 거를 더 넘어서서 그거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것들만 있지만 CO2가 얼마나 나오는지, 내가 이것을 기술을 통해서 얼마만큼 줄였다든지, 물론 지금 탄소 라벨로 해가지고는 4.4%를 줄이면 화살표 하나만 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탄소 라벨 제도라고. 그러나 전방위적으로 외국에서는 건물에서도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고, 프랑스에서는 자동차에도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고, 누구든지 1등급에서 7등급, 그리고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등급이 낮은 자동차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런던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여기에서도 선택의 왜곡이 생겼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산업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들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제 최근서부터는 한 10년 됐지만 탄소 포인트 제도 같은 것들, 그린 카드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유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그 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은 많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환경 문제 이외에 저성장이라든지 고령화 다 아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메가 트렌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제 복합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 경제,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한 문제, 고령화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가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들, 소위 메가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탈탄소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탈탄소로 가겠다고 하는 것들을 해놨고 2050년에 대한 부분들로 장기 저탄소 발전으로 하는 것에서 이 소위 하면서 202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2050년까지 중국도 발표했고 미국도 발표했고 유럽은 조금 더 일찍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10대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키겠다. 고탄소 산업 구조를 지향하고 저탄소로 가겠다. 신유망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더 많이 가면서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불평등이나 불균형적인 부분들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공유 경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저하될 수 있지만 이것이 조금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저는 옛날서부터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아나바다라고 본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좀 있을 때 자원에 대한 고갈도 우리가 넘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순환에 대한 부분들도 갈 수 있고 또 그리고 공유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공유에 대한 가치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유 경제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가고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멈춰 있지만 앞으로도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유 보조 배터리라든지 공유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밸류 체인에 대한 확산이라든지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발, 그다음에 신산업에 대한 발굴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재미있는 것은 포춘지에도 나왔는데 2015년서부터 2019년까지 공유 경제의 모범 사례를 분석해서 공생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로 얘기를 했을 때 대표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것들, 신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너무 쓰고 버리는 것만 돼 있고 대표적으로 코로나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는데 순환하는 경제, 자원 경제에 대한 자원이 다시 순환돼서 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거면서 동시에 자원에 대한 소멸이 줄어들도록 하는 순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는 재활용이지만 더 광범위하게는 순환 경제로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술과 개념과 인식 전환과 특히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사회 전체를 저탄소 사회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거기에 중요한 일환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적인 경제, 공유 경제, 그 다음에 순환 경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중앙산업 구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장적인 그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쳐 나갈 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소비자들과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와 경제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